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따위로 할 거면 당장 나가! 며느리에게 도시락을 주러 간 요양원에서 저는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런 굴욕과 모멸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요양원을 가만두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햇살 요양원 3층 복도 간병 보조인 직원이 천천히 걷습니다. 손에는 환자들의 아침 약봉투가 가득 들려 있었어요. 흰색 가운 주머니에는 체온계와 펜이 꽂혀 있고 이름표가 가슴팍에서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봤어요. 3년차 간병 보조, 이 교대 근무, 밤낮이 바뀐 생활이었지만 서진은 이 일을 천직이라 믿었습니다. 환자들의 미소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며 서진은 각 병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익숙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혈압 측정, 약 전달, 식사 보조.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9시 3층 특실함. 서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침대에는 재벌가 환자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 조현우 42살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약 가져왔습니다. 조현우가 약봉투를 집어들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뒤집어 이름표를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약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은 깜짝 놀라 약봉투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문제가? 약 이름이 다르잖아. 처방 전 확인도 안 하고 일하는 거야? 조현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서진은 당황해 약봉투를 다시 확인했어요. 간호팀에서 받은 그대로였는데 분명 틀린 게 없었습니다. 간호팀에서 받은 대로 전달했습니다. 혹시 처방이 변경된 게 변명은 필요 없어? 당장 책임자 불러.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시설장님, 3층 특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몇 분 후 시설장 박정태 52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어요. 박정태는 조현우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서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로비로 나와.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조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야? 책임질 거야?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태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전 10시 로비로 와. 공개 사과할 거야.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개 사과라니.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복도 끝에서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이번엔 큰일 났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울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9시 30분 요양원 1층 휴게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공개 사과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조리사 박술래가 물컵을 내밀고 있었어요. 술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 한 모금 삼켰어요. 목구멍이 조금 풀렸습니다. 술래가 조용히 입을 열어 서진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환자분 아드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술래는 한숨을 쉬며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술래가 20년 넘게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서진은 술래를 바라보며 자신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술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재벌가 아들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술래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이 그걸 잊어버렸을 뿐이라고 했어요. 돈 많으면 함부로 대해도 되고 돈 없으면 무릎 꿇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일했느냐야. 내가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고. 술래가 계속 말했어요. 그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지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술래가 휴지를 건네며 울라고 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기억하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간병인 류지호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 앞에 섰어요. 지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요양원 직원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진 씨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겠다는 내용, 원래 백 없는 사람이 조심해야 한다는 말, 시설장님이 화나셨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글들이었어요. 서진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술래가 지호의 휴대폰을 빼앗아 채팅방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설장님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어제 복도에서 간호팀장이랑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술래의 표정이 굳어지며 뭐라고 하던데 물었어요. 지호는 직원 한 명 자르면 된다는 말과 약품 예산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대화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되는 거였어요. 술래가 주먹을 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태가 차갑게 서서 서진을 불렀어요. 로비로 나오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술래가 서진의 팔을 잡으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박정태가 빨리 나오지 않냐며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어요. 서진은 복도로 나서며 천천히 로비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 벽에는 요양원 운영 이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문구였어요. 서진은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존엄이라는 단어가 무색했어요. 과연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로비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게 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날 새벽 5시 도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주택가 김말자의 집 베란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말자는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장미 화분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말자는 장미잎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이렇게 외로웠어요. 아들 태호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얼굴을 볼까 말까였어요. 말자는 베란다를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저녁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보였어요. 멸치볶음, 된장찌개, 깍두기. 며느리 서진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자는 반찬통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말자는 오늘 서진에게 반찬을 전해줄 생각이었어요. 어제 통화할 때 서진의 목소리가 약했거든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반찬통을 검은 가죽 가방에 넣었어요. 그 가방은 10년 넘게 쓴 것이었습니다. 지퍼가 조금 삐걱거렸지만 튼튼했어요. 말자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통장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말자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확장 후원금 명목으로 맡긴 돈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이 돈은요. 정말 사람이 억울할 때 쓰세요. 진짜 사람을 살릴 때요. 말자는 남편의 말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통장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20억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게 얼마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뜻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말자는 통장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어요. 말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늙었네. 오전 7시 말자는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말자는 가방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진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집와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어요. 손주 민재를 혼자 키우면서도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말자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말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참 빨리 변했습니다. 말자는 핸드폰도 제대로 쓸 줄 몰랐어요. 문자 보내는 것도 서진이 가르쳐줬습니다. 버스가 요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8시 50분이었어요. 말자는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요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방이 조금 무거웠지만 괜찮았어요. 요양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말자는 입구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말자는 천천히 로비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말자는 멈춰 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진이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말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말자는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정말 사람이 억울할 때 쓰세요.
말자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11시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 말자는 서진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자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컵을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말자는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창피하셨죠?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창피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말했어요.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냐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약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봐도 이상해. 말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고라고 했어요.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널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었구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례 누나가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시설장이 약품 예산을 빼돌렸다고, 그걸 덮으려고 자신을 이용했다고 말했어요. 말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비리가 있었다니. 그렇다면 서진은 완전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였어요. 말자는 가방을 만졌습니다. 안에 든 통장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억울할 때 쓰라고 했던 그 말.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하지만 말자는 망설여졌어요. 20억 원이라는 돈. 정말 그걸 써야 할까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자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었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갔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왜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 해?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자신 같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빽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말자의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착한 사람이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걸까요? 말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지퍼를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낡은 표지의 통장이었습니다. 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남편이 남긴 거야. 요양원에 후원금으로 맡긴 돈. 서진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말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돈을 쓸 때가 온 것 같다고. 남편이 원했던 방식으로 쓸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했어. 지금 내가 살아야 하잖니. 말자는 통장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말자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설장은 권력이 있었어요. 재벌가 환자의 아들도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자는 손을 떨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 자국을 보니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해야 했어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돈으로 며느리를 살려야 했어요.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생각 좀 해보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오전 햇살이 따가웠어요. 말자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말자의 집.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부었지만 눈물은 그쳤어요. 말자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말자는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마음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20억 원. 그 돈을 정말 써도 될까요? 남편이 원했던 방식이 맞을까요? 말자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고맙다며 받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말자는 베란다로 나가 장미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그 화분. 꽃은 아직 피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우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곧 필 거였어요. 말자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통장을 건네며 했던 말. 정말 사람이 억울할 때 쓰라고, 진짜 사람을 살릴 때 쓰라고 했었어요.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했어요. 며느리를 살려야 했습니다. 말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자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행 가야겠어.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말자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진이 급히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잖니. 말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말자는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봐야 해.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오후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며 말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버스를 타고 시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어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말자는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회전문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뒤따랐어요. 은행 안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말자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자를 바라봤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점장님을 모셔올게요. 직원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는 서진을 봤어요. 서진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두 사람은 서서 기다렸어요.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점장이었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점장이 통장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법인 후원 계좌라고. 예치금이 2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명의는 말자라고 확인했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요양원 확장 기금으로 맡긴 돈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돈을 쓸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데 쓸 겁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서진이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말자는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말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자가 문을 열자 순례와 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말자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례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호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파일 목록을 띄웠어요. 순례가 조심스럽게 요양원 식재료 발주 내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기록으로 예산서와 실제 구매 내역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말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실제로는 싸구려 식재료를 샀고 차액이 상당했어요. 지호가 노트북을 말자에게 돌리며 CCTV 복원 파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IT 업체 친구가 도와서 삭제된 영상을 되살렸다고 설명했어요. 말자는 화면을 보며 재생되는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 약품 보관실 앞에서 박정태가 주변을 살피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정태는 약품 박스를 열어 안에서 약을 꺼내 다른 약으로 바꾸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말자의 손이 떨리며 서진이 억울하게 당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순례가 낮게 말했어요. 이 인간이 약값 빼돌리려고 서진 씨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치솟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으니까요. 말자가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되냐고 물었어요. 지호가 고개를 저으며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계장부도 있어야 횡령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순례가 한숨을 쉬며 회계장부는 시설장실 금고에 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순례와 지호가 눈을 크게 뜨며 바라봤어요.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겁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요. 순례가 입을 벌리며 통장 표지를 봤는데 법인 후원 계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호가 이게 뭐냐고 물었고 말자는 남편이 남긴 돈이라고 설명했어요. 순례의 눈가가 붉어지며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당연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시설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재벌가 환자 아들도 무섭다고 걱정했습니다. 말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 두렵죠? 하지만 해야 해요. 말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례가 말자의 손을 잡으며
자신들도 돕고 증인으로 서겠다고 말했어요. 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마움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순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 처음 봤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지호도 주먹을 쥐며 서진 누나를 도와야 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작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고 증거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순례는 식재료 내역서를 더 모으고 지호는 CCTV 영상을 백업하기로 했습니다. 말자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요. 순례와 지호가 일어나며 시설장이 의심하면 안 되니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두 사람을 배웅했고 문 앞에서 순례가 말자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이길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꼭 이길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말자는 베란다로 나가 장미 봉오리를 봤는데 조금 더 부풀어서 곧 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오전 9시 시내 법률사무소. 말자와 서진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순례가 모은 식재료 내역서와 지호가 복원한 CCTV 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회계장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시설장의 횡령을 입증하려면 돈의 흐름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직접 요양원 금고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자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으로 쓰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법인 후원 계좌에 2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거든요. 이 돈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며느리의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요. 변호사는 말자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요양원 주방. 순례는 식재료 창고를 정리하며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발주서와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하며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박정태가 들어왔습니다. 순례는 깜짝 놀라 서류를 뒤로 숨겼어요. 박정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순례는 침착하게 재고 조사 중이라고 답했어요. 박정태는 순례를 한참 바라보더니 나갔습니다. 순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요한 서류는 다 찍었어요. 순례는 휴대폰을 꽉 쥐며 말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 요양원 관리실. 지호는 CCTV 시스템을 점검하는 척하며 백업 파일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외장하드에 최근 3개월간의 영상을 모두 담았어요. 박정태가 약품을 바꾸는 장면뿐 아니라 식재료 납품업자와 만나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지호는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박정태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어요. 그때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태였어요. 지호는 당황하며 모니터를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태가 빠르게 다가와 화면을 봤어요. 외장 하드 연결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정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지호는 백업 작업 중이라고 둘러댔어요.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보안용으로 복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태는 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외장 하드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간 기지를 발휘했어요. 가방에서 빈 외장 하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진짜 증거가 담긴 하드는 주머니 속에 숨겼어요. 박정태가 하드를 확인하더니 의심을 풀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지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관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들킬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순례는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요양원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녁 7시 말자의 집. 말자와 서진, 순례, 지호가 모여 있었습니다. 지호가 외장 하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순례는 휴대폰에 찍어둔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증거가 모두 모였어요.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 직원과 함께 요양원 금고를 열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속삭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요양원 로비. 법원 직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증거보전 영장이 들려 있었어요. 말자와 서진, 변호사가 함께 왔습니다. 순례와 지호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정태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조현우도 옆에 서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영장을 박정태에게 보여줬습니다. 시설장실 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정태는 영장을 받아들고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시설장실로 안내했어요. 시설장실은 3층 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책상과 가죽 소파가 보였어요. 벽 한쪽에는 큰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금고를 열라고 지시했어요. 박정태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조현우가 옆에서 무슨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박정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파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법원 직원이 하나씩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장부가 나왔어요. 지난 2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장부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약품 구매 내역과 식재료 발주 내역에서 큰 차액이 발견됐습니다. 예산은 정상이었지만 실제 구매는 싸구려로 했고 차액은 박정태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요. 말자는 장부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20억 원 가까운 돈이 빼돌려졌어요. 남편이 맡긴 후원금도 일부 횡령됐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뜻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니. 박정태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계팀 실수라고 했어요.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시설장님 계좌인데요. 서명도 본인 거고요. 박정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조현우가 옆에서 당황하며 박정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박정태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장부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될 거라고 말했어요. 박정태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말자는 박정태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릎 꿇릴 수 있을까요? 로비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어요. 순례가 말자에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를 확보했다고 답했어요.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호도 주먹을 쥐며 환호했어요. 서진은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어요. 말자는 서진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변호사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정태는 횡령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진의 복직과 명예회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자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조현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재벌가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어요. 조현우가 로비로 내려오며 말자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현우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말자는 가방을 꽉 쥐며 서진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지만 걸음은 단단했어요. 그날 오후 4시 말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자가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명이 명함을 내밀며 조현우 측 변호사라고 밝혔어요. 말자는 명함을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변호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재벌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어요. 말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냐고 되물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현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어요. 박정태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할머니, 재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죠. 변호사의 말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말자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발로 막았어요. 그리고 소송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갔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어요. 저녁 7시 서진의 집. 서진이 퇴근하고 들어섰을 때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가 내려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사채업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서진 씨냐고. 서진은 경계하며 누구냐고 되물었어요. 남자는 대답 대신 봉투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사진들이 쏟아졌어요. 서진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주 민재가 학교에 가는 사진, 집 앞에서 노는 사진들이었어요.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애 키우기 힘들죠? 혼자서 조용히 손 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진은 주먹을 쥐며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민재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자는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생각하라고. 밤 9시 순례의 집. 순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순례에게 경고했습니다. 증언을 철회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들 영호가 다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순례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순례는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영호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순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뭔가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같은 시각 지호의 원룸. 지호는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트북 화면이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켜지자 낯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지호의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 가족 정보까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경고문이 있었어요. 증거를 파기하고 입 다물라고 협박했습니다. 지호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해킹당한 거였어요. 외장하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안전한 곳에 숨겨뒀지만 불안했어요. 이들의 능력이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소. 말자와 서진, 순례, 지호가 모였습니다. 네 사람 모두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현우가 전문 조직을 동원한 것 같다고 했어요. 재벌가의 힘이 이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면 안 된다고 덧붙였어요.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말자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들이 위험에 빠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세상이 증오스러웠어요.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물러서고 싶은 사람은 물러서도 된다고 말했어요. 자신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례가 먼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도 계속 당할 거예요. 지호와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굳게 맞잡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협박 증거도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경고했어요. 말자는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서며 말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가방을 꽉 쥐며 걸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법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말자와 서진, 변호사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조현우와 그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어요. 말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결정될 순간이었어요. 말자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과 회계장부, 식재료 내역서였어요. 박정태의 횡령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조현우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반론을 시작했어요. 조현우는 박정태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가족일 뿐 요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재벌가를 모함했다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현우가 서진을 무릎 꿇게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로비에 CCTV가 없었거든요. 지호가 찍은 휴대폰 영상도 흔들려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조현우의 직접적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박정태의 횡령은 인정하지만 조현우는 무죄라고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조현우는 명백히 공범이었습니다. 서진을 모욕하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법은 증거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조현우가 다가왔습니다.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자에게 속삭였어요. 돈 없는 사람이 감히 재벌한테 덤볐어요? 세상 물정 모르시네. 말자는 조현우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떠났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말자의 집. 말자는 베란다에서 장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오리가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물을 줬지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말자의 마음처럼 말라가고 있었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조현우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말자가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돈도 거의 다 썼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20억 원 중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요양원에 복직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소송을 일으켜 요양원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순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 이사회에서 서진을 다시 해고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말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구하려다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 같았어요. 남편의 돈도 날렸고 며느리의 직장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밤 9시 서진이 말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말자는 서진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서진이 말자를 위로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있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조현우가 무죄를 주장하며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말자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자의 눈물처럼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말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말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돈을 다 날렸어요. 사람도 못 살렸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정의는 없었고 돈과 권력이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했던 그 말이. 하지만 말자는 아무것도 살리지 못했어요. 말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계속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말자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20억 원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증거 수집 비용으로 모두 썼어요.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말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장미 화분을 바라봤어요. 봉우리가 완전히 시들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자는 화분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소송으로 요양원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자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인생을 망쳤어요. 직장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말자는 자신이 한 일들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참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오전 9시 순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신도 요양원을 그만둔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거기서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말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세 사람의 인생을 다 망쳤어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말자는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오전 11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종 재판이 일주일 후라고 알려줬어요. 조현우 무죄 판결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말자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할 거라고 했어요. 말자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정의도 실현하지 못했어요. 조현우는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박정태만 감옥에 갔을 뿐이었습니다. 말자는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높은 층이었습니다. 순간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끝내버릴까?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까? 하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말자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자는 다시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라고 했을까요? 여보, 난 뭘 해야 해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만 흘렀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어요. 병상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남편은 말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진짜 억울한 사람을 위해 쓰라고. 말자는 그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고. 말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장미 화분을 다시 봤어요. 시든 봉우리 옆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새싹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말자는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속삭였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포기하지 말자고.
말자의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말자는 순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순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말자는 할 말이 있다고만 답했어요. 오후 2시 작은 카페. 말자와 서진, 순례, 지호가 모였습니다. 네 사람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말자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말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순례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말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거였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요양원 관련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후원금을 맡길 때 조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박정태뿐 아니라 조현우의 이름도 나와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요양원 이사회 멤버였다는 기록이었어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현우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조현우가 이사회 멤버였다면 비리를 알고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말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조현우의 직접적 관여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말자가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순례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고. 말자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조현우를 유인해서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녹음을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조현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먼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도 할게요. 끝까지요. 순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어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도 빠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조현우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말자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하기로 했어요. 지호는 녹음 장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고성능 마이크와 몰래 카메라를 구하겠다고 말했어요. 순례는 증인으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해줬습니다. 녹음은 합법이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조현우가 명예훼손으로 역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승산은 있다고 덧붙였어요. 말자는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떨리지만 굳게 맞잡았습니다. 저녁 7시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장미를 봤어요. 새싹이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말자는 물을 주며 속삭였어요. 우리도 다시 자라날 거라고. 말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봐요. 당신이 원했던 방식으로요. 말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걸 걸고 마지막 승부를 벌일 준비가 됐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조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조현우는 곧 답장을 보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호텔 커피숍에서. 말자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어요.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고. 다음 날 오후 3시 호텔 커피숍. 말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호가 준비한 고성능 장비였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술래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어요. 조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걸어왔어요. 말자 맞은편에 앉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합의하러 왔다면서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말자는 침착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합의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조현우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뭐냐고. 말자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왜 서진을 그렇게 대했는지, 왜 비리를 묵인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은 할머니 하나쯤 이야기해도 상관없다고 여겼어요. 박정태가 돈 빼돌리는 거 알았죠? 당연히 알았어요. 근데 나도 그 돈에서 챙겼거든요. 말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백이 시작됐어요.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더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서진 씨를 무릎 꿇린 것도 그거야 뭐 쇼 같은 거죠. 박정태한테 시켰어요. 누군가 희생양 만들어서 조용히 덮으라고. 조현우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말자는 주먹을 쥐었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자백을 받아내야 했어요. 그럼 협박도 당신이. 당연하죠. 재벌한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죠. 돈 없는 사람들이 주제를 알아야 해요. 조현우의 목소리가 거만했습니다.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녹음을 위해 계속 물었습니다. 이사회 멤버였던 것도 인정하냐고. 조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물론이라고 답했어요. 이사회 멤버로서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어요. 말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방에서 남편의 수첩을 꺼냈어요. 조현우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이사회 멤버였다는 증거예요. 조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첩을 집어들어 확인했어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당황하며 수첩을 던졌어요. 이게 뭐가 어때서요? 증거로 안 돼요. 증거가 되죠. 그리고 방금 당신이 한 말도 다 녹음됐어요. 말자가 가슴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조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의 술래가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어요. 영상도 찍고 있었습니다. 조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말자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커피숍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조현우는 주먹을 쥐고 말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불법이에요. 무단 녹음은 범죄예요. 1:1 대화 녹음은 합법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조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조현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커피숍을 빠져나갔어요. 말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술래가 다가와 말자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정말로 해내셨어요.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순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저녁 6시 변호사 사무소. 말자는 녹음 파일과 영상을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우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최종 재판. 법정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자와 서진, 순례, 지호가 원고석에 앉았어요. 피고석의 조현우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조현우에게 횡령 공모 및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말자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자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말자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석 달 후 새벽 5시 30분. 재판이 끝난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정태는 징역 3년을 복역 중이고 조현우는 항소를 포기한 채 형을 받아들였어요. 요양원은 새로운 운영진 아래 투명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의 집 베란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말자는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심었던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말자는 장미를 쓰다듬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했다고 속삭였어요. 사람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미 꽃잎이 살랑거렸어요. 거실 벽에는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원 비리 폭로한 시민 영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말자의 사진과 함께 서진, 순례, 지호의 모습도 실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햇살 요양원. 하지만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희망요양원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는 밝고 깨끗했어요. 벽에는 투명 경령 선포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흰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약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3년 전처럼 천천히 각 병실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서진은 이제 윤리위원장이었어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요양원 운영에도 참여했어요. 말자가 기부한 후원금으로 시설이 개선됐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주방에서는 순례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선한 식재료를 쓸 수 있었어요.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됐습니다. 순례는 콧노래를 부르며 일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지호가 CCTV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IT 관리 책임자였어요.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되고 삭제할 수 없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지호는 뿌듯했어요. 오전 11시 말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서진에게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이 로비로 내려와 시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말자는 반찬통을 건네며 잘 먹으라고 말했어요. 서진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말자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서 서진이 무릎 꿇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공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덧붙였어요. 순례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말자에게 건네며 앉았어요. 지호도 합류했습니다. 네 사람은 벤치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박정태는 횡령과 명예훼손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조현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에서 추락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복수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된 것뿐이었어요. 오후 2시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장미를 다시 봤어요. 붉은 꽃잎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말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사람을 살렸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6시 말자의 집 식탁. 서진과 손주 민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요양원 투명성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재가 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학교에서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말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밤 9시 말자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자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이제 거의 비어 있었어요. 대부분을 요양원 개선과 소송 비용에 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원했던 방식으로 쓴 거니까요. 말자는 장미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용기죠. 바람이 불어와 장미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말자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에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